네, 안녕하세요. 메가랜드 세법 이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30회 시험에 세법이 난이도가 기존 시험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마 체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이 실무에 아주 근사치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고, 또 문제를 찾아낼 때, 답을 찾아낼 때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끔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조금 체감 난이도가 더 상승했으리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그래도 30회 시험을 보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저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렇게 생각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위원이 시험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세법 시험은 난이도가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느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문제 하나씩 하나씩 해설을 해드릴 건데, 내가 여기서 놓쳤구나, 놓친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 때도 저희도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놓쳐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험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빨리 보이는데, 시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문제 하나씩 해설해 드릴 건데, 세법은 25번부터니까요. 25번 이 문제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A형 25번, B형도 25, 이번에는 A형하고 B형이 둘 다 25번이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 걸 잘 보세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보유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될 게, 보유 단계 그러면은 재산세라는 세금을 먼저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종합부동산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종부세를. 근데 요 두 개는, 요거는 출제를 지금 안 했어요. 문제에서 이거는 출제하지 않고 어떤 걸 문제를 물어봤냐면, 이 기본적인 세금이 아닌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들을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암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거고, 또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올 때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금이 있었죠.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병기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보유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다니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문제를 푸신 분들은 답을 하나, 둘, 세 개라고 답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실수가 됐냐면, 이 부분에 임대소득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임대소득. 임대소득에는 지방소득세라는 게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걸, 요걸 찾아냈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소득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게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에는 개인의 지방소득세 요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25번의 정답은 요거는 4개, 5번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을 3개라고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임대소득이 요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걸, 이걸 못 느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지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소득을 찾아내시면 답이 4개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문제 답은 3개라고 아마 오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엄청 처음부터 이거 뭐야?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6번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구제 절차가 나온 거예요. 구제 절차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건 지방세냐 국세냐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지방세법에서 이의제기하는 거, 그러면 지방세법에서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지방세법에서는 불복 절차를 이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요. 지방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있어요. 지방세만의 특징이에요.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되지만 지방세인 경우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는 거예요. 예, 문제 27번은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다 하고 알려드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지문은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중에 우선하여 담보된 채권, 담보된 채권이라는 게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골라라. 이렇게 분명히 낼 거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라는 데 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징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쳐버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지 취득세에 부과되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안 되는 거고,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답을 2개예요. 하나, 2개에서 이 2개를 답으로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답을 3개로 체크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수 문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세법에서는 이 개수 문제가 원래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2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상승한 거고, 또 조세총론에서 원래는 2문제가 나왔던 걸 올해 조세총론에서는 3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서 난이도를 앞에다가 3문제를 더 난이도 있는 걸 비치해가지고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제가 그랬잖아요. 1번, 2번, 3번, 1번부터 1, 2번이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1번, 2번, 3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개가 되네요. 이제 문제 28번. 이제 여기는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상속은 상속 개시, 공매 방법 나오면 사실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네,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정부가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죠.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을 내주는 날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중에서 빠른 날이면 돼요. 그다음에 재산 분할 이런 거 꼭 나올 거라 했잖아요. 재산 분할은 등기한 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립으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는 거예요. 공사 준공 인가일. 그래서 등기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언제나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시라 했죠. 취득 시기나 양도 시기가 났을 때 등기일이 원칙이 되는 건 재산 분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원칙이 되는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원칙이라 했으니까 5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제 29번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전부 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외웠잖아요. 공동주택의 개수로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이고, 그 다음에 대수선은 제외한다. 9억 이하는 이거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안 물리는 거 찾아라. 그럼 비과세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제 간에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으니까 유상으로 봐서 과세하는 거고, 직계 존속,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아도 세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처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파산 선고. 그럼 상대방이 파산 선고 처분. 그럼 그건 유상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요.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요거는 특이하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또 활용하신 거예요.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요건 과세가 돼요. 만약에 내가 내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을 했으면 이건 비과세예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는 건 비과세인데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건 과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이었네요. 이제 30번 가보죠. 취득세 세율 중 가장 높은 걸 찾아라. 세율 암기했던 보람 있죠?
우리가 이번에는 작년에는 세율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적어도 세 문제에서 5문제는 나온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속 세율을 끝까지 암기를 하셔라. 마지막까지 암기하셔라. 그런데 그 세율이 올해 시험 문제가 3개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세율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요 세율 같은 것은 꼭 확인을 해 주시라. 그런데 그 세 군데에서 세율이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보죠. 그래서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어요. 주택이 아니네요. 건물. 그러면 상속으로 그러면 2.8%.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돼. 그럼 여기는 이제 기부해야 건물 취득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이거는 증여, 기부 증여죠. 증여면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았으면 2.8%. 네. 공유수면, 영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했으면 이건 0.8%. 그런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2.8%. 특례제한법 고려하면 0.8이 되는데 고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2.8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상걸 원인으로 9억짜리 주택. 그럼 9억짜리 주택이면 2%. 그럼 여기는 답이 안 되네. 그다음에 유상거래 원인,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3%. 그럼 가장 높은 거 5%. 이렇게 세율을 잡으면 돼요. 이제 31번이네요. 또 세율이네요.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별도합산. 별도합산은 우리 암기했잖아요.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율이다. 그다음에 건축물은 무조건 비례세율이다. 그다음 주택, 별장을 제외하니까 0.1에서 0.4까지의 비례세율이다. 그럼 답은 기억, 니을. 세율 문제 너무 알고 계신 분은 너무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율을 끝까지 등한시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율 문제를 연속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고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일단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먼저 거기서 내가 어렵다고 내 머리를 탁 때려버리는 순간 어렵게 난이도가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는 꼭 해주세요. 이 세율은 진짜 제발 좀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세율을 암기하세요. 올해는 세율이 꼭 나오니까 못해도 세 문제에서 5개 나오니까 계속 암기하세요. 봐요. 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안 나온다. 그건 보장은 없어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32번 가보죠.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유료로 사용했다. 그럼 무상이면 비과세, 유료면 과세. 두 번째는 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농가에게 제공할 목적이었던 것은 0.07%의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분리과세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좀 특이하죠. 제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특정인이 전용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제방으로 쓰면은 요거는 비과세인데 자기가 특정한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세금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군시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였죠. 그다음에 채종림이나 시험림, 국가가 특별히 씨앗을 관리하려고 특별히 관리하는 나무들은 비과세. 그럼 답은 5번. 이제 33번이네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옳은 거. 건물은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했죠. 건물은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라. 페인트 칠해라. 7. 틀렸죠? 7. 그 다음에 또 이거 나왔잖아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라. 공부상으로 가지 말아라. 공부상으로 가는 건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했잖아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 소유자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아니라 주택별로. 그래서 언제나 시험 문제는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별이다. 소유자별로 나온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주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다음에 지방자, 다시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는 걸 주의하시고 1,000만 원이 초과되며 그 지역 안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그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가는 거죠. 70이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런 문제를 이거는 풀어냈어야 돼요. 네, 34번 등록면허세 내용 틀린 거. 이것도 다 알려줬어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부동산, 납세지 나오면 지방세, 납세지는 무조건 물건 소재지요. 지방세는 물건 있는 장소, 국세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계속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요거는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시험장에서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비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착오. 그럼 국가가 잘못했잖아요.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비과세. 이것도 4번 지문도 나올 거라 했잖아요.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삼아라. 그 다음 5번도 우리 5번 이거 배웠잖아요. 이 세 가지. 은행, 병원, 백화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끝나면 제일 먼저 백화점 가서 구경해라. 그러고 나서 몸 안 좋은 거 병원에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개업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과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지금 6문제가 남았어요. 이 6문제를 푸는데 양도소득세를 뒤에다 배치해가지고 양도세 풀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시간은 가고 5분 남았다네. 이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풀 때 이건 세율 문제네. 세율이면 차분하게 풀면 풀려요. 보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 건물이다. 건물. 토지 건물은 1년이 안 되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1년에서 2년 미만이니까 40%. 맞았네. 그다음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에요. 주택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경우는 40%. 맞았네. 그럼 두 개 맞췄어요? 3번. 지문 너무 길어? 그럼 잠깐 보류. 그 다음에 4번.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고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네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2%예요. 그러면 여기서 16%는 1,200만 원이 안 되면 16%예요. 맞았네. 그 다음에 미등기. 작년에 시험에 엄청 어렵게 냈네요. 올해는 쉽게 냈네요. 미등기는 70%. 다 맞췄네. 그럼 답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율 문제가 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걸 철저히 하나씩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게 틀리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게 틀린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그거는 보유기가 묻지 말고 50%예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아마 중상 정도 돼요. 중상 정도 되니까 세율을 철저히 암기하신 분이라면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 공부를 하시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 부분하고 연결을 못 시키면은 이 문제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36번요.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는 전혀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개발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다. 그럼 급등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배율을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따르는 거고,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매매되는 경우에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때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개별 공시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눈치가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은 내가 지금 기준시가 양도일,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할 취득일, 양도일까지 납입한 것 플러스 프리미엄 상당액이에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졌잖아요. P가 빠졌잖아요. 프리미엄 상당액이 빠졌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인데 혹시라도 실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실무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건 난이도가 최상 중에 상 정도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문제집을 전체적으로 안 빼고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알아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이 문제를 푸기가 많이 어려웠었더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에 또 이 문제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나올 거라고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가 돼요. 한 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요. 그 다음 이제 37번 문제네요. 이건 문제 지문을 읽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지문이 길면 이렇게 읽지 말아야겠죠. 읽지 말고 밑에서부터 보시라고 그랬어요.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은 실제로 인수를 배우자가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무액의 부분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인수한 채무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러면 채무 인수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 가액은 그랬으니까 이제 요걸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증여로 평가액이 2억이에요. 2억 중에서 5천이 채무로 인수됐어요. 그러면 25%가 양도로 넘어갔네. 25%니까 과거 시가 1억에 매수 취득했으니까 취득가액은 1억에 25%를 곱하면 2,5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맞았죠?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채무 인수액이 5천이니까 채무 인수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5번인데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2억 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 자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다. 그럼 함께 부담부 증여를 했으면 을이 인수한 채무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가 아니라 일단 비율을 잠깐 나누셔야 돼요. 비율로 나눠야 되는데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그래서 이게 5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풀기 어려워요. 앞에 문제, 이 문제까지 연속 두 문제 어렵게 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까지, 여기까지 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문제를, 연속 세 문제를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농지란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고, 뭐 농막이나 퇴비산업 이런 거, 지소 같은 거 말한다는데 요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쌍방 경작상 필요로 하겠으니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지지에서 하고 있는 농지를 비과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 소유하면서 2분의 1에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으면은 이런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요거는 예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거는 이 농지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은 요거는 답을 저희 선생님들도 찾기 사실은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단서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실제로는 요걸 풀어갈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걸 틀렸다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 난감해요. 난감해가지고 풀려면 1번은 알겠어요. 2번도 알겠어요. 그러면 3번 이것도 알아요. 그럼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그런데 농지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잖아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역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역산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면 좀 책을 조금만 더 읽어주시면 이런 문제를 풀리게 돼 있네요. 39번 문제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X토지를 국외네요. 외국에 있는 거. 외국에 있는 거 나오면 무조건 5년,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이거는 풀겠죠.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차익, 외야 차익금으로 하나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지 거래가액으로 가는 거고,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답은 4번.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40번 문제네요. 40번 이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못 풀어요. 문제를 난이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난이도 꽤 높은 거예요. 과세일련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환경지구 과세네요. 과세는 과세인데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풀어야 돼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1세대 1주택자고 세액공제는 70% 범위 내에서 중복한다. 올해 개정된 거 나오리라고 예상했죠. 나왔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바뀐 거예요. 400만 원. 우리 시험 볼 때도 400만 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이 초과되면 250을 초과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500만 원이 안 됐을 때 500만 원 이하가 되면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0 초과니까 400에서 250 빼요. 그럼 150 나왔죠? 150만 원을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이것도 나올 거라 했잖아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각각 공동소유자 각자 집으로 보겠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소유했을 때는 각자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30회 세법 해설을 제가 마치는데, 사실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꽤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근데 시험 보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동안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땠을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문제를 보는 순간 아마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못 푸는 것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 그러니까 10개에서 11개까지는 맞출 수 있는데 안 되면 8개에서 10개 사이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를 아마 틀리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내년에도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세법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내가 다시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새로 31회를 준비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세법 그냥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니구나. 작년에도 29회 때도 어려웠죠. 30회도 어려웠죠. 31회까지 이렇게 어려워버리면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난이도를 떨어뜨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전체적인 걸 너무 단답형 형태보다는 지문 사례 분석 형태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30회 시험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 또 이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31회 때는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혹시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네요. 네, 저 이성원이었습니다.